윤석열이 전쟁을 유발하려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유도했다는 정황이 쏙쏙 드러나고 있습니다. 만약 전쟁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난 2004년 전쟁 시뮬레이션을 보면 하루 만에 시민과 군인 포함해 230만 명이 죽거나 부상당하고 일주일이 넘어가면 500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한국의 군사력이 세계 5위이고 북한이 34위인데 첨단 무기와 핵무기까지 동원된다면 그 피해 규모는 가히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윤석열이 제 한 목숨 살자고 전쟁을 유발하려고 했다면 마땅히 극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내란죄와 함께 법정 최고형이 사형인 외환죄에 대해 전면적으로 해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간대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작년 10월 11일입니다. 북한 외무성은 한국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범시켜 선동비라를 뿌렸다고 중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같은 날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적이 없다며 부인했습니다. 이에 북한의 김여정은 무인기가 다시 한번 발견되면 끔찍한 참변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군사적 충돌로 비화될 수 있었던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내란 특검이 충격적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평양 무인기 침투가 윤석열 지시다라는 현역 장교의 증언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했습니다. 심지어 북한 발표를 보고 윤석열과 김용현은 박수치며 좋아했다고 하며 너무 좋아해서 사령관이 또 하라고 그랬다고 합니다. 실제 11월에 무인기를 추가로 보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도대체 윤석열 일당은 국가와 국민을 어떻게 생각한 것입니까? 자신들의 기분에 따라 마음껏 가지고 노는 불장난, 불쏘시개 도구라고 본 것입니까? 기가 막힐 일입니다. 북한은 작년 12월 19일 추락한 무인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평양에 침투한 무인기가 한국 드론작전사령부의 원거리 정찰용 소형 드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우리 군은 대응할 가치가 없는 일방적 주장이라며 일축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5월 국방과학연구소는 북한 공개 무인기가 드론사의 소형 정찰 무인기와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제는 이 무인기는 너무 시끄러워 쉽게 발각되기 때문에 대북 침투에 적합하지 않고 실전 사용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도 2km 상공에서 비행해도 시끄러운 무인기를 30에서 690m 고도로 평양 상공을 비행하게 했습니다. 일부러 들키게 한 것입니다. 당시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러시아 대사도 발코니로 나간 사람들은 머리 바로 위에서 드론의 소리를 들었다고 러시아 언론에 말했습니다. 게다가 내란 특검이 확보한 녹음 파일에는 무인기에 애초 설계 목적에 맞지 않게 전단지통을 설치하면서 기체가 불안정해져 추락 위험이 있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당시 무인기 2대가 추락했는데 일부러 추락을 시킨 건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윤석열은 일부러 들키기 쉬운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의 무력 도발을 자극한 것입니다. 북한은 작년 10월 28일 남한의 무인기가 백령도에서 이륙하여 평양에 침투했다며 비행 경로를 공개했습니다. 우리 군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방과학연구소는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비행 경로를 따라 우리 군의 무인기가 실제 비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밝혔고, 최근 드론사 내부 제보에 따르면 무인기 경로가 북한이 공개한 것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양 상공을 뱅뱅 돌도록 한 것도 확인됐습니다. 결국 내란 속의 윤석열은 김용현과 공모하여 시끄럽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무인기를 일부러 평양 상공에 보내 북한을 도발하고 전쟁을 유발해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정황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입니다. 자, 무인기만이 아닙니다. 북한을 지나치게 자극하는 군사행동은 또 있었습니다.
북한 한계선 인근에서 아파치 헬기 및 공군 전투기가 위협 비행에 나서는 훈련을 작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훈련에 참여한 군인들은 이례적으로 북방 한계선을 그대로 따라 비행해 이 정도로 적을 자극하는 게 이상하다 싶을 정도였다. 등산곳 등 북한군 기지에서 불과 2-3km 떨어진 곳에서 비행해 북한 어선이 보일 정도였다. 적의 눈에 띄도록 높게 비행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증언했습니다. 북한 보고 한번 쏴보라고 자극할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또 훈련 중 도청을 방지하는 비하 통신이 아니라 북한이 도청할 수 있는 일반 통신망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무인기 침투와 마찬가지로 모든 걸 노출시키려는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는 북방 한계선 인근에서 북한의 공격 유도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묘하게 겹치는 대목입니다. 또 오물풍선이라는 단어도 있었는데 작년 10월 김영현이 오물풍선 상황이 발생하면 원점을 타격하겠다고 발언한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만약 원점 타격이 실행됐다면 북한의 군사적 반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외환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형법 제92조 외환유치죄는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환유치죄는 외국과 통모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주목되는 것이 12월 3일 계엄 직전인 지난해 11월 말 정보사령부 소속 공작 요원들이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현지 정보기관에 체포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계엄 선포 불과 10여일 전에 벌어졌습니다. 당시 정보사는 작년 7월 불랭요원 명단 유출 사건 이후 외국에서 활동하던 불랭요원들을 모두 복귀시키고 정보요원들의 국외 출장을 금지한 상태였습니다. 매우 급박한 임무가 아니면 공작 요원들을 몽골로 보낼 수 없던 상황인 것입니다. 따라서 비상계엄과 관련이 높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외국과 통모가 전혀 없더라도 일반 이적죄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99조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공유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죄로도 무기징역까지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이 영구 집권을 획책하며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걸고 전쟁을 유발하려고 했다면 내란죄를 능가하는 반국가적 범죄 행위입니다. 전쟁으로 안 간 게 천만다행이지만 다시는 전쟁이 없도록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검찰은 외환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노상원 수첩도 공소장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제 특검이 제대로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